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평범한 여주인공이 신데렐라가 되어 재벌급 남자와 결혼하는 거 흔히 보시죠? 드라마에서는 참 흔하디 흔한 소재입니다만 그런 소재가 먹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사람으로서 그런 드라마 참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리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역시 비슷한 사연의 주인공이 되면서 사람 일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갓 30대에 접어든 저는 한창 결혼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만나기 시작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딱 30이 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결혼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었지만 무슨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30대가 되자마자 서둘러 결혼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평범하디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부자라고 할 만한 집도 아닌 평범한 집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셔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용돈 같은 것은 스스로 벌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모자름 없이 해주시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시기는 했어도 저희 집에 자식이 셋이거든요. 제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중간에 끼어있는 둘째 딸이 바로 저예요. 3명 모두 공부 욕심이 없는 편은 아니어서 자식 셋을 다 대학을 보내셨으니 저희 부모님도 평범한 집안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학교 잘 졸업하고 치열한 취중생 시절을 거쳐서 취업한 이후로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 다니던 그야말로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었죠. 저는 성격이 팔자라는 소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친구들도 저와 고만고만한 비슷한 환경에 성격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소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저희 형제들 역시 성격이 무던한 편이고 요행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만큼 저도 허튼 짓 하지 않고 평범하게 노력하면서 차곡차곡 모을 줄 아는 저랑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었고요. 그렇게 20대 후반, 이제는 마냥 결혼을 미래의 먼 이야기라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평범하게 소개로 만났던 예전의 사람과는 다르게 우연한 만남에 남편 쪽에서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 정도가 특이한 점이었을까요? 자주 가던 커피숍 단골이었던 남편이 매일같이 커피 사러 오는 저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먼저 연락하고 지내자고 다가왔습니다. 남편 역시 인근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평범했지만 웃는 상이 보기 좋게 서글서글한 것이 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러모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데이트 비용은 거의 항상 반반 지불했고 각자 사정이 빤하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껴 쓰려고 노력했고요. 마음 가는데 돈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정없이 돈 넘쳐나는 사람들 이야기죠. 직장인들 벌이라는 것이 뻔한데 아무리 마음 간다 한들 돈 펑펑 써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부모님께서 저희 삼남매의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용돈 기입장도 쓰고 커서는 제 나름대로 가계부도 작성하고 제 딴에는 조리 있게 돈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하듯이 꼼꼼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린 나이 아니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손에 쥔 게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지. 돈 쓰는 거 허투루 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람에 따라서는 듣기 귀찮은 잔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가 이런 식의 잔소리를 할 때마다 썩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대견한 자식이라도 바라보듯 껄껄 웃는 동갑내기 남자를 바라보고 있자면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싫은 티 내는 것보다야 여자 말 고분고분 잘 듣는 게 훨씬 보기 편하니 그런 부분은 참 장점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 입에서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런 제 잔소리가 일상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결혼에 별다른 뜻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30 되자마자 결혼을 조르기 시작하니 제 마음도 급해졌어요. 특히나 저희 두 사람 수입으로 신혼살림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해 열심히 달려왔으나 요새 30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았겠어요?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제 연봉이나 수입을 완전히 오픈했는데 남편은 항상 제 수입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예전에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은근히 딴청 부리던 때라면 몰라도 자기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저도 짜증이 났죠.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하니 그 정도 대책도 없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을까 봐? 이상하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남편 태도에 의아했지만 어디 주식이나 펀드 넣어놓은 거라도 잘 된 게 있나 싶어서 솔직히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집에서도 아주 모른 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대학까지 다 보내놓은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만 하더라도 빠듯한 상태였어요. 제가 슬쩍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말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무심하게 말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 싶긴 했지만 그렇다 한들 남편 집안에서라고 결혼한다고 대단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저희 집에는 벌써 남편이 인사를 드려서 저희 언니 부부나 남동생하고 이미 안면을 익힌 상황이었습니다. 제 손이 언니는 2년 전에 결혼해서 형부와 아주 깨를 벗고 살고 있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족으로 엮일 운명이었는지 언니 남편인 형부와 제 남동생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호탕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던 형부는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취업 준비를 하던 남동생이 뒤따라 입사를 했죠. 어릴 적부터 셈에 능하고 꼼꼼한 편이어서 회계 전공을 한 남동생이었습니다. 위로 누나만 둘이 있는 집안의 남동생이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살가운 아이였어요. 남매 사이가 좋다 보니 결혼해서 식구가 된 형부와도 넷이 자주 뭉치는 편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다섯이서 어울리는 일도 많아진 거죠. 형부와 제 남동생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흥미로워하면서 남편이 이것저것 캐묻기도 했어요. 와, 한 식구끼리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회사가 꽤 괜찮은가 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형부와 남동생 직장 이야기를 먼저 묻고 나는 남편이 그때는 제 식구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야 뭐 따로 인사할 것도 없이 이미 자주 얼굴을 보고 있던 사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뵌 적 없는 예비 시부모님 만날 생각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두 분께 드릴 선물도 백화점 가서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던 남편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이러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취향이 좀 확고하신 분이라서 선물은 내가 다시 준비할게. 명목상이라고 하기는 해도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비슷한 선물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아했어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그제야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직장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이 사람 처음부터 자기 집안 배경을 제게 속이고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한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평생 대표님 소리를 듣고 사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나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 대표라니. 그것도 회사 규모가 그리 작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벌 기업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라인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만한 규모는 되는 회사였어요. 회사 직원도 거의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로 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기업이었죠. 직원을 100명이나 거느린 회사를 소유한 곳이 내 예비 시댁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생각지도 못하게 부유한 시댁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남들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 아니냐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2년이나 만난 제 부모님 인사드릴 때가 임박해서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돈 좀 있다는 소리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좀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너한테 매달릴 줄 알았어? 사람을 뭘로 보고. 처음에는 그 소리 들은 날은 결혼 준비고 뭐고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물로 보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러자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온 남편이 결국 제 앞에서 우는 신용까지 하면서 이리 실토를 하더군요. 실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내 주변에서 덕 좀 보고 콩고물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나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중에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놈도 있었고 사람한테 이리 대이고 저리 대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 자기를 속물이라고 생각해서 시험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이제야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 좀 이해해 주라.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아우 이걸 쥐어박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왜 처음에 먼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혼 이야기에 별 대꾸를 안 하나 싶었는데 자기 딴에는 이리저리 짱구를 굴리고 있었나 싶어서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고 더 빨리 용기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사람에게 끝까지 모질게 굴 수는 없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더 실망시키기 싫어서 고백하기가 어려웠다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말하는 사람을 보니 결국에는 저 사람을 보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모든 순간 항상 솔직할 수만은 없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아는 나이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짓말 숨겨놓으면 그땐 절대로 안 봐준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남편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받아주기로 한 것과 별개로 시부모님 만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회사 행사 있을 때나 저 앞에 단장에서 연설하시는 회사 대표님 얼굴 구경이나 한번 할 수 있었지 저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한 기업체 대표와 마주 앉아 식사할 기회가 언제 있었겠어요?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닌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괜히 꿀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는 나름대로 귀한 자식인데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물며 미리 알고 있는 집 자식 꼬드긴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 입장에서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죄인 된 것처럼 굴 필요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애초에 결혼 준비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께 크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우리 힘으로 살아볼 요량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회사 대표님 며느리 된다고 시댁에서 한재산 받아서 시집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분들 보시기에 쥐꼬리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신혼살림 시작하겠다는데 부끄러울 거 없다. 그리 생각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과의 첫 대면 자리에 긴장감이 넘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회사 대표 사모님이신 시어머니는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신 편인지 그렇게까지 긴장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풍채가 좋고 기세가 등등한 태도에 어디에서 한 자락해도 제대로 한가닥 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래저래 교류가 많다 보니 처음 아들 낳았을 적부터 집안끼리 미리 사돈 맺자던 지인들이 없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뭘 어쩌겠나. 제짝 제가 알아서 찾아서 가겠다는데 다 큰 놈을 억지로 주저앉힐 수도 없고. 곧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하기에는 꽤나 부적절한 발언에도 저는 빈정이 상했습니다. 먼저 따라다닌 건 아버님 아드님이시거든요. 목구멍까지 그런 말이 차올랐으나 여전히 제 입장에서 쉽지 않은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눈앞의 음식만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비워내고 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가의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결혼 준비 자체는 솔직히 크게 달라질 게 없었어요. 제 직장 통해서 이미 회사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저희 두 사람이 가진 걸로 직장 근처에 전세보증금 마련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자가도 아니고 전세라는 말 듣자마자 탐탁치 않아는 시아버지 기세에 주눅이 좀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당신께서 집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애초에 그런 거 기대하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돈으로 생색이라도 내시든가. 주는 거 없이 자기들이 중산층인 저나 자기 집안보다 한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감추지도 않은 시아버지가 솔직히 저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면서 내내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 성인 돼서 다 키워주셨으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평생 살아온 저였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동생과 형부가 함께 근무 중인 회사가 저희 시아버지 회사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평범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윗감이 회사 대표 아드님이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집안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문제의 시아버지 회사라는 것까지 알게 되자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집 식구들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특히나 당사자인 남동생과 형부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한 식구로 끼워주겠다고 챙겨주었던 손아래 동서와 예비 매형이 실은 있는 집 자식이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자기들 회사 대표와 곧 사돈될 판이니 두 사람 역시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제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사려 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처제 너무 놀라서 인사드리려고 하는 자리에서 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누나,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 가뜩이나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많을 텐데 괜히 우리 때문에 더 마음 쓸 거 없어. 하긴 제 동생이나 형부나 제가 그 집 며느리 되어 사무소리 듣고 살게 된다 한들 그런 제 덕 보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가족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회사 대표 아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게
그 어떤 일체의 청탁이나 농담으로도 부탁 한마디 하지 않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두 사람의 성품을 믿고 있으니 상황이 조금 얼떨떨하게 되었다 한들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저 좋다는 뒤를 제 부모 앞에서도 숨기지 않는 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입장이 난처하게 된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서 결혼하기 직전에야 남편이 번듯한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건 역시 시부모님께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평생 고생 한 번을 해본 적 없으실 나이에 비해서도 소녀 같은 고운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낭만적인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소녀처럼 박수까지 짝짝 치며 웃으셨지만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시부는 반신반의한 듯 여전히 제게 의심을 거두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대단하신 기업체의 대표님이라 없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만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 거라 생각하면 사신 모양인데 저처럼 안전 제일주의로 살아와서 내 인생에 풍랑이 불만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만한 사람도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한 결혼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드디어 결혼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신혼이랍시고 깨볶으며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남편이 제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굴에 그렇게 귀티나는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생을 기업 대표 아드님으로 살았으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아왔을 텐데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희 능력껏 마련한 그리 넓지도 않은 신혼 전셋집에서 저랑 오순도순 밥해 먹고 사는 것도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순진해 보이는 시어머니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 신혼집 집들이 와서는 당신 보시기에 쥐구멍만한 집 꼴을 보고 혀를 차는 시아버지 생각은 부인과는 한참 다르겠지만 그런들 뭐 어쩌겠어요. 저희는 이미 결혼했고 마음에 안 차도 다 큰 아들 내외 사는 거 이래저래 간섭할 만큼 딱히 베푸신 것도 없는걸요. 양가 상견례 때 당신 회사 직원이라는 사돈들을 유심히 보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제 능력으로 회사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 좀 평범하다 한들 괜히 꼬투리 잡힐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기들 믿으라는 형부와 남동생 말처럼 성실하게 잘 일하는 사람들인데 앞서 나가서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생긴 거랑 다르게 취향이 의외로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다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니 은근히 까탈스러운 취향이 드러나고는 했어요. 일단 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가 당신 씀씀이가 적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소위 남자의 가오를 중요시하는 그분은 어딜 나가든 항상 고급 맞춤 정장을 입기를 선호하시는 분이셨고 넥타이 핀부터 커프스 단추, 시계까지 항상 고급품만 애용하는 분이셨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버는 돈으로는 절대 그런 것들 감당이 되는 벌이가 아닌데도 남편 역시 그런 제 아버지 소비 취향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제 돈으로 사 모았을 리 없으니 부모 손을 벌린 거겠죠. 결혼 전 같으면 몰라도 결혼 후에는 제가 보는 눈도 있는데 본가에 들어가서 그런 거 받아오는 게 썩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게 준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준 건데 제가 크게 할 말이 있겠냐 싶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자기 가정 이룬 아들인데 꼭 저 보란 듯이 아들만 그렇게 챙기는 태도도 그리 어른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차라리 둘 모두에게 안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 사람이 뻔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라는 게 없다 해도 솔직히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보, 시계 그거 한두 푼도 아닌데 주신다고 그렇게 넙죽 받아오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 정도는 돈 쓰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셔.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무시당하는 거라고
가뜩이나 나는 덩치도 안 커서 얕잡아 보이기도 쉽다면서 아버지 딴에는 챙겨주신다고 그러는 건데 너무 그럴 거 없잖아. 말로는 제 아버지 서운하실까봐 그렇다고 하기는 했지만 새 명품 시계 건네받고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솔직히 실망스럽기는 했어요. 저하고 연애하면서 데이트할 때는 정말 무슨 서민 가정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비싼 레스토랑 한 번 안 가고 국밥집이나 전전하던 사람이 저런 취향 가진 사람일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나 내가 정직하고 검소하고 계획 철저해서 좋다고 하더니 저 결혼할 여자는 제 돈 허투루 쓰지 않을 알뜰한 여자로 결혼 직전까지 자기 신원까지 감춰가며 골라놓고는 막상 자기 취향은 고급도 그런 고급이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역시 비싼 게 좋다면서 고가 요리인 넙죽넙죽 제 본가에서 잘 얻어먹고 다니는 거 보면 연애할 때 분명 제 앞에서 내숭을 떤 게 틀림없었어요. 서민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 시장 바닥에서나 먹는 싸구려 취급하며 입에도 데려들지 않는 제 아버지와 어쩜 그렇게 똑 닮았는지. 웃기는 건 시아버지도 대외적으로는 저렴하고 친숙한 음식을 제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소탈하게 즐기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상을 아는 저로서는 참 기가 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런 부분은 능청스레 저를 결혼 직전까지 속여먹었던 당신 아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러하듯 시아버지의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면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직하고 검소해서 좋다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비싸고 좋은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마누라만 허리띠 졸라매는 거 좋다고 하면 솔직히 빈정이 상할 때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악한 구석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타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해서 스스로 겪은 바가 없으니 악이 없는 실수를 하기는 해도 사람 자체가 못되어 먹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 같았으면 제가 봐주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세상 물정 모르고 집에서 오냐오냐 귀한 것만 받으며 자라나서 조금 철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한들 결국 저 사람 선택해서 결혼한 건 저고 그 잘난 부잣집 도련님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랑 시아버지 기준으로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면서도 좋다고 실실대고 있는 거 보면 적어도 저 좋아서 한 결혼은 맞는 거겠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남편 모습에 여러 감상이 든다 한들 저 사람은 내 사람이었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잘 다독이면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만 옳다고 빽빽 우기는 놈 같았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겠지만 제 속을 터지게 하는 면은 있어도 한번 제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꽁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 2년 차를 넘겨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에 들어가는 일 생길 때마다 은근히 눈에 차지 않는 평범한 집안 출신 며느리라고 얕잡아 이르는 시아버지 태도에 신경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결혼하고 이제는 저도 웬만큼 뻔뻔해져서인지 어른이 그러든 말든 딱히 대단한 회사 대표님한테 뭐 크게 얻어먹은 것도 없는 며느리이니 마냥 굽혀주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가 제사나 명절 등 행사가 있을 때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도리 다 했지만 그 외에는 제 생활과 회사 생활을 더 중점으로 두었지 시가 특히 시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희생할 마음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교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 되도 않은 꽃꽂이나 요리 강습 같은 거 들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귀뚱으로 들었어요. 평일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그럼 평일에 하는 고가의 클래스를 무슨 재주로 듣는단 말입니까? 당신 기준에 맞는 며느리 되자고 제 직장 생활까지 때려치우라는 소리예요?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양이니 뭐니 들먹거리면서 제 돈으로 강자를 끊어주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제 돈 쓰고 제 회사 때려치우고 제 입맛에 맞는 며느리 노릇 하라는 건데 제가 왜요? 이상하게 이 집구석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었어요. 그나마 부부가 쌍으로 그러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 여기긴 했어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겪어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라고 해서 별반 나을 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도 독촉하지 않는 손자 독촉은 덤이었지만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어머 아버님, 저는 검사해도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던데 그러게요? 왜 아직 아기가 안 생길까요? 하고 은근히 자기 아들 타박하는 것처럼 한 번씩 긁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표정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른들 듣기에는 제가 못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낮게 얕잡아 보는 티를 감추지도 않고 해준 것도 없이 결혼생활 내내 트집을 잡으려는 시아버지인데 저만 며느리라고 속 부글부글 끓여가며 참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도 속풀이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때문에 제 속이 긁힐 때면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하고는 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만 좋은 거 안겨주는 시아버지라 한들 나이 지긋한 양반이 나이값 못하고 먼저 시비 거는 거 남편이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제 아버지 편만 들지 않고 중간에서 은근히 애교 부리며 넘기려 드는 남편 보면서 끓는 속을 사귀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의외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소 철딱선이 없다 하더라도 제 말 잘 듣고 제 심기 거스리려 하지 않았던 남편이 뒤에서 딴짓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 즈음에 앞으로 배울 것이 많다며 요새 부쩍 자주 회사로 남편을 불러들이는 시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은근히 자식 싸고 도는 양반이 애초에 왜 자기 회사에 아들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새는 자기 아버지 기업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 회사 들어가서 실무 경험 쌓는 게 뭐 이쪽 트렌드라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편 회사 대표와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하니 딱히 그 트렌드에 걸맞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아름아름 서로 알다 보니 회사에 적을 두면서도 자기 아버지 호출할 때 뽀르르 달려가곤 했던 거죠. 남들 보기에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 물려받는다고 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겠지만 여태껏 해준 게 없는데도 저렇게 서민 가정이니 뭐니 하며 제 교육 수준과 교양을 들먹이던 양반이 본격적으로 아들 회사 출근을 시키면 얼마나 생색을 낼까 싶어 그게 골치 아프던 차였습니다. 착실하게 회사 출근하는 날보다 아버지가 부른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 쫓아다니겠다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는 남편 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같이 사는 사람 수준으로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면서 맞춰준 명품 양복 와이셔츠 안쪽 깃에서 그만 발견하고 만 거죠. 옅게 새겨진 여자 립스틱 자국을 말입니다. 참으로 진부하고 뻔한 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내 얘기가 되고 보니 눈에 불이 튀는 듯 했습니다. 묻은 위치로 보아 절대 우연히 실수로 묻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이 쳐죽일 놈이 내가 저 꼬장꼬장하고 상대하기도 싫은 속물그성 시아버지를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도 참고 사는 이유가 뭔데 이 모자라다 싶어도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다른데 한눈 안 팔 놈이라 생각하고 믿어서 그랬던 건데 이놈이 바람을 피워요? 당장에 오늘 들어오면 제 아비 닮아 이제 한 올 한 올 날아가기 시작한 머리채를 있는 대로 몽땅 다 뽑아버릴까 분노에 씩씩대던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외도를 주장했다가는 아무리 어리숙한 놈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집안에 고문 변호사도 있는 집 자식놈인데 저만 의부증에 미친년 취급당하고 억울해서 환장할 게 빤한 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외도 겪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은 덜미를 잡았으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날부로 남편 몰래 꼬리에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원래도 그리 꼼꼼한 성격은 못 되는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부정의 증거를 그리 찾기 어렵지도 않게 곳곳에 흩뿌리고 다녔어요. 제가 저놈이 여자라곤 저밖에 모르는 놈이어서 그동안 방치를 해서 그렇지 한번 잡고자 마음먹으니 증거 잡는 게 일도 아닐 지경이라 도리어 허탈할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까지 피는 거 참고 살아줄 성정이 못 되는 저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집 갈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위라는 놈들이 한눈이라도 팔까 싶으면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언제든지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서 여전히 건재하신데 제가 미쳤다고 밖에 나가서 딴 여자랑 더럽게 부비고 다닌 놈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 생각으로 악착같이 증거를 착실하게도 모아두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사히 많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시가의 남편 놈과 시부모 다 모아놓고 이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집 역사에 그런 일은 없다. 감히? 자식 새끼를 너무 잘 키워놓으셔서 가정 있다는 놈이 불륜하고 다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수로 이혼을 안 시키실 건데요? 가뜩이나 꼴보기 싫던 시아비, 지 아들 바람나서 버리겠다는 말에도 기세가 등등해서는 무슨 죄는 제가 지은 것처럼 눈가를 부라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맞받아친 저였습니다. 제가 남편 놈 때문에 참고 살아준 거지 당신 회사 대표라고 숙여준 줄 알아요? 지지 않고 대거리하는 저를 보고 분노해봤자 먹힐 일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제가 외도 증거 사진들을 들이밀며 이혼소장 내밀자마자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값싸게도 재빠르게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놈이랑 제가 싸우면 100% 확률로 제가 이긴다는 걸 모르지 않는 놈이었어요. 망했다 싶었겠죠. 제가 그리 호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를 등쳐먹고 배신한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는 놈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밖에 나가서 추잡하게 놀아나고도 절대 저랑 이혼 생각만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때려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 하자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 모자란 놈아! 네가 왜 무릎을 꿇어? 밖에 나가 지저분하게 놀아나고도 나랑 절대 이혼 못한다며 무릎 꿇고 질질 짜는 놈이나 아들놈 외도 소식 듣고 붕어처럼 놀라서 어머어머밖에 할 줄 모르는 시어미나 새끼 잘못 키워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인 시합이나 다 꼴 보기 싫었습니다. 특히나 낯짝도 두껍게 언성을 높이는 시아비가 그중 최고로 꼴불견이었고요. 여자가 얼마나 모자라면 남자가 마음을 못 잡고 한눈을 봐라? 남자가 잠깐 한눈 판 거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놔? 너 우리 집안이 우스워? 자식 새끼 우습게 키워놨으니 집안 꼴도 우스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집안 수준 안 맞는 며느리라고 무시하더니 왜 이혼은 못하게 한대요? 어디 시정잡배 나는 이혼을 우리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넌 뭘 믿고 이렇게 설쳐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집구석 따위 얼마든지 주저앉힐 수 있어. 당장 네 집안만 해도 우리 회사 덕에 밥 빌어먹고 사는 놈이 둘이나 되는데 너 이따위로 설쳐서 네 동생이랑 형부 다 길바닥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살게 만들고 싶어? 어디서 여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쳐? 아버지!
제 진가를 모르고 찍어 누르면 될 줄 알고 펄펄 날뛰는 제 아비를 보고 제 눈치를 보며 남편놈이 분위기 파악해 말리려 들었지만 여전히 미쳐 날뛰는 정신나간 노인네였습니다. 감히 제 빌어먹을 콩가루 집구석 면 세우겠다고 내 식구 밥줄을 건드려요?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어요. 나라고 그 꼴 가만 두고만 본답니까? 참 잘 배워 처먹은 집구석이라 죄 지은 주제에 멀쩡한 사람 밥그릇까지 쥐고 흔들려고 드네. 천박한 인간이 어디서 자식 새끼 잘못 키워놓고 큰 소리야. 대기야말로 그 시끄러운 주둥이 좀 닥쳐요. 저기, 야, 너 이리 안 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 더러운 종자들 있는 곳에 더 발들이기도 싫어서 무식하게 고래고래 소리만 치는 놈 닥치라고 일갈해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감히 누굴 협박해요? 아들놈이랑 쌍으로 무릎 꿇고 쌍으로 읍소를 해도 정상 참작이 안 될 판에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누굴 무시해? 남편놈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 피운 남편놈보다도 저 시합이란 오만하게 짝이 없는 노인네 무릎을 꺾어놓고 말리라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다 등등 끊임없이 오는 남편놈 연락은 싹 무시해버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 깔보는 서민 집안 출신 며느리가 이내 자존심 굽히고 숙이고 들어올 거라 철석같이 믿던 시합이란 인간은 그로부터 며칠 후 눈이 뒤집힐 정도로 혈압이 오를 일을 겪게 되었죠. 검찰입니다. 지금 손댄 건 다 떼시고 물러나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감사기간도 아닌데, 야! 너 어디 소속이야?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정황 확인하고 온 거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손 떼고 물러나세요. 시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로 인해 쑥대밭이 된 것은 제가 그 더러운 집구석에 이혼소장 날리고 박차고 나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평생을 일군 제 목숨보다 소중한 회사라며 그리 자부심 넘치던 노인네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란 파란 박스에 제 회사 자료 탈탈 털리는 꼴을 보고 길길이 날뛰다 결국에 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른 저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알아채기 바로 얼마 전 심각한 표정의 남동생과 형부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맞나 싶지만 저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게 둘 수는 없겠다 싶어서. 시아버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남동생과 영업팀이던 형부가 회사 불법 자금과 부정 청탁 정황을 발견하고는 고민하던 그때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피해를 줄까 싶어 의식적으로 회사에 대한 언급은 더욱 피해왔는데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혹시나 이 일로 제게 해가 될까 싶어서 상의를 해온 겁니다. 이거 알려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클 테고 누나야 알아서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라도 매형은 집안일이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일을 용납할 성정이 못 되는 두 사람이니 이미 증거는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직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회사니 해가며 성실하게 먹고 사는 사람 무시를 해대더니 뒷구멍으로 이따위 더러운 짓거리나 해요? 두 사람에게 참 면목이 없으면서도 성실하게 경력 잘 쌓아 더 좋은 회사 이직도 무리가 없을 두 사람 생각하니 든든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외도에다 자기들 일자리를 인질 삼아 협박했다는 회장놈 소식에 더욱 분노에 차 꼼꼼하게 확보한 증거를 제 손에 쥐어준 형부와 남동생이었습니다. 크게 덕본 건 없어도 사업가 집안 며느리랍시고 알게 모르게 받은 게 없진 않아서 넘겨받은 증거 검찰에 제보하고도 모자라 시부회사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까지 한 저였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쥐들이 죄 지어놓고도 언제까지 호의호식하며 큰소리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제보자가 곧 이혼해 나갈 며느리란 소식 듣고 시아비가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다는 소식에는 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인간이 결국 포승줄에까지 묶여서 어디 비리 기업인인 뉴스에 나올 것처럼 후줄근한 꼴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꼴이 뉴스에 뜬 걸 봤을 때도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족보도 별거 없는 집구석 이혼만은 안 된다며 연병을 떨던 시아비는 제 이혼 소송이 신나게 제 승소로 향하는 내내 제 앞길 구명에도 여력이 없어 쪽도 못 쓰고 아주 탈탈 털렸습니다. 그동안 눈구렁이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 모양이던데 꼼꼼하고 능력 좋은 우수사원 두 사람의 완벽한 제보에는 별 수가 없는지 그렇게 오만을 떨던 며느리한테까지 먼저 조아리며 연락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말년에 이게 다 무슨 꼴이래요. 어휴, 아버님도 참.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닌 법인데 좀 똑바로 잘 살지 그랬어요? 구치소에서 머리꼬리 까치집이 된 채로 철장을 사이에 두고 말 그대로 폭삭망한 시아비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쥐아들 바람에도 며느리 잡으려 들면서 그렇게 날뛰더니 대놓고 신세 우스워진 저를 비우는데도 여자가 어쩌니 이따위 건반진 소리를 꺼내지도 못하고 기가 팍 죽은 노인네였습니다. 이만하면 네 분 풀릴 정도는 되었잖니. 우리 회사 잘못되면 네 친정 식구들이라고 자리 보전할 수 있겠니? 상황이 힘들긴 한가 보네요. 그렇게 뱀 같던 양반이 일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보면 직접 제보까지 한 사람들이 계속 그 썩은 회사 다닐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겠어? 벌써 모셔가겠다는 회사 줄을 섰답디다. 어디서 더러운 짓만 골라서던 양반이 협박질을 해? 내가 얌전히 당해줄 줄 알았어? 돈 좀 있다고 그따위로 막 살지 마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아가! 마지막까지 상황 파악 못하고 구슬리려 드는 이제 회사 대표도 뭣도 아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를 마지막까지 실컷 조롱해주고 돌아섰습니다. 이혼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살면서 그리 자랑질 해대던 회사 대표 덕 못 봤는데 그래도 이혼할 때는 두둑하게 뜯어낸 게 그간 집구석에 이를 갈았던 제 시간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혼 확정되는 순간까지 나랑 갈라서기 싫다며 찔찔 짜던 놈은 이제 대표 아들도 뭣도 아니었어요. 대표도 잡혀 들어간 상황에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손실을 메우지 못한 회사가 결국엔 부도 처리되어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니까요. 있는 집이라 그리 들먹이더니 빚잔치만 배 터지게 하게 된 집구석이었습니다. 그리 서민이 어쩌니 사람 깔보며 조롱했는데 이제 서민 축에도 못 드는 신세로 떨어졌네요. 늙은이 몸 제대로 축나게 한 수감 생활보다 차가운 사회생활에서의 시간이 더 혹독할 걸 생각하면 혼줄 제대로 내주었다 싶어 아주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남동생과 형부 모두 이직에 성공해서 건실하게 새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 뻐기던 시아비 회사보다 다들 좋은 곳으로 가서 이건 역시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 생활 성실히 하고 있지만 제 앞으로 두둑하게 돌아온 거금을 생각하면 일하면서 짜증도 잘 안 나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실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쁜 놈들이 벌 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직 세상이 제법 살만하다고 여기며 가족들과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도 잘 지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